옛날 옛적 조선 한양의 청계천 광통교 다리 밑에는 기이한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앞을 보지 못한다는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가 앉아 있는데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수명을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것이었지요. 아이의 이름은 소리였습니다. 나이는 고작 12살 남짓. 꾀죄죄한 행색의 눈에는 하얀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서슬퍼런 작두날처럼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양 상권을 주름잡는 거상 김대방이 호기심에 소리를 찾아왔습니다. 김대방은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어린 것이 용의 바자지. 내 이 녀석을 한번 시험해 보리라. 김대방은 일부러 남루한 거지 옷을 입고 목소리도 잔뜩 쉰 소리를 내며 소리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얘야, 내일 내 운수가 어떠하냐? 당장 입에 풀칠이나 하겠느냐? 소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허공을 향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뜸 싸늘한 목소리로 내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일 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 내일은 절대 붉은 옷을 입지 마세요. 붉은 옷을 입으면 목이 잘릴 것입니다. 김대방은 기가 찼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 붉은 비단옷이라니 앞뒤가 안 맞다 생각했지요. 이 녀석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거지가 무슨 붉은 옷을 입는단 말이냐? 명심하세요. 붉은색이 보이면 무조건 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김대방은 재수옴 붙었다며 침을 뱉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대방은 기생집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흥에 겨운 김대방은 어제 들은 말은 까맣게 잊고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붉은색 비단 도포를 꺼내 입고 외출을 감행했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밤 조정에서 붉은 머리띠를 한 역적의 무리를 소탕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김대방이 골목을 돌던 순간 붉은 도포 자락을 본 관군들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역적이 있다. 붉은 옷을 입은 놈을 잡아라. 아니, 나는 장사치요. 이거 놓으시오. 김대방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역적의 무리로 오인당해 그 길로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한양 바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리 민맹인 소녀가 귀신이다. 목소리만 듣고도 죽을 나를 맞춘다. 하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소리는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김대방이 거지 옷을 입고 왔을 때 소리는 실눈을 뜨고 그의 소매 끝에 살짝 삐져나온 붉은 비단 속옷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김대방이 다리 밑에서 역모를 꾀하는 대감집 하인과 은밀히 접선하며 내일 붉은 표시를 하고 만나자고 속삭이는 것까지 엿들었던 것이지요. 소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맹인 행세를 하며 이름을 알리려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저 높은 구중궁궐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궁궐 안에는 소리의 아버지를 죽이고 가문을 멸망시킨 철천지원수, 관상감, 제조 최대감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라. 내 기필코 궁으로 들어가 내 놈의 그 더러운 목을 내 혀로 베어버릴 테니. 소리는 몰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리개 아래 감춰진 두 눈은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왕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를 궁으로 부른 것입니다. 여봐라, 당장 그 용하다는 맹인 아이를 입궐시켜라. 무거운 궁궐의 문이 열리고 소리는 내관의 인도를 받아 편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탁 두드리며 걷는 그 작은 아이의 등장에 조정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용상에는 병색이 짙은 왕이 힘겹게 앉아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호랑이 같은 눈을 한 사내 관상감 제조 최대감이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대감. 그는 10년 전 천문학에 통달했던 소리의 아버지가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자 영모로 몰아 독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소리는 눈 가리게 아래로 원수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지만 태연하게 비틀거리는 신용을 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내가 저작거리에서 귀신같이 앞날을 맞춘다는 그 맹인 아이더냐? 왕의 힘없는 물음에 소리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전하. 미천한 것이 감히 용안을 뵙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최대감이 콧방귀를 뀌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이 당돌한 꼬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한 발 다가와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앞도 못 보는 것이 점을 친다. 다 사기극 아니겠느냐? 전하, 이런 천한 것을 믿으시다니요. 내 인연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겠습니다. 최대감은 소리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정말 용하다면 지금 내 관상을 보거라. 내 운명이 어떠하냐?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으냐? 편전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대감은 이 나라의 실세 중의 실세. 감히 누가 그의 죽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리는 당황하지 않고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신용을 했습니다. 대감마님,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뭐가 이상하단 말이냐? 대감마님의 몸에서 향긋한 국화꽃 냄새와 시체 썩는 냄새가 동시에 납니다. 뭐라. 내 인연이 감히. 최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늘한 예언을 뱉어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국화꽃 향기가 진동하는 날, 대감마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도 땅도 대감마님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감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고 왕은 그 당돌함에 오히려 흥미를 느꼈습니다. 왕은 손을 들어 최대감을 제지하며 자신이 진짜 묻고 싶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애야, 내게는 후사가 없다. 그래서 조카를 세자로 책봉하려 하는데 그 아이가 과연 성군이 될 상이냐? 이것이 바로 왕이 소리를 부른 진짜 이유였습니다. 최대감은 이미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조카를 세자로 내정해 둔 상태였지요. 여기서 소리가 그렇다고 하면 최대감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아니다라고 하면 목이 달아날 상황이었습니다. 소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최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소리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왕이 되시면 3년 안에 이 궁궐은 불바다가 되고 종묘사직이 끊길 것입니다. 허나 지금 전하의 곁을 지키고 있는 저분의 머리 위에 제왕의 별이 떠 있습니다. 소리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호위무사였습니다. 그는 왕의 먼 친척이었으나 신분이
미천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장내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 인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감히 호위무사 따위를 왕제라 하다니. 최대감은 길길이 날뛰며 당장 소리를 끌어내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왕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 또한 은연중에 최대감의 꼭두각시가 될 조카보다는 충직한 호위무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바로 그 왕의 깊은 속내를 미리 조사해 둔 정보로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전하, 제 두 눈은 멀었으나 마음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시어 나라를 구하시옵소서. 소리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 너의 신통함을 한번 믿어보겠다. 당분간 이 아이를 궁에 머물게 하라. 내 곁에서 기륭화복을 점치게 할 것이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최대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은 소리를 자신의 최측근으로 삼았습니다. 최대감은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맹인 꼬마 하나가 전부 망치고 있었으니까요. 편전을 나서던 최대감은 소리의 옆을 스치며 나지막이 하지만 살기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고 보자. 내 조만간 내년에 혀를 뽑아주마. 내가 언제까지 그 잘난 혓바닥을 놀릴 수 있는지 보자꾸나. 소리는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짖어라. 내 놈이 방심하는 순간 내 기필코 내 목을 물어뜯을 것이니. 목 최대감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굴러들어온 맹인 계집 하나가 자신의 앞길을 사사건건 막아서는 것도 모자라 왕의 마음까지 흔들어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소리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었지만 왕의 총애를 받는 아이를 명분 없이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최대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스스로 제 목을 조르게 만들면 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최대감은 편전으로 달려가 왕에게 의미심장한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전하, 저 맹인 아이의 신통함이 하늘을 찌른다 하니 이번 기회에 나라의 대사를 맡겨봄이 어떻겠사옵니까? 나라의 대사라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후사를 보는 일이옵니다. 전하와 중전마마의 합궁 날짜를 저 아이에게 정하게 하시지요. 만약 저 아이가 정한 날에 왕자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이는 곧 요망한 혓바닥으로 주상을 능멸한 죄이니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사실 최대감은 이미 궁녀들을 매수하여 중전마마의 탕약에 불임이 되는 약초를 몰래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지신명이 나를 잡아준다 한들 회임이 될 리가 없었지요. 성공하면 본전이고 실패하면 소리는 죽은 목숨인 셈이었습니다. 왕은 주저했지만 후사가 간절했기에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소리는 꼼짝없이 도마 위에 오른 생선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대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대감은 자신이 데려온 용한 점쟁이들을 내세워 가장 길하다는 날짜를 먼저 내놓았습니다. 전하,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다음 달 15일이 대길다지하옵니다. 양기가 충만하니 반드시 왕자를 얻으실 것입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날짜였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소리에게 쏠렸습니다. 소리는 지팡이를 짚고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날짜를 입에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달이 차오르면 기우는 법. 보름달은
오히려 쇠락의 징조입니다. 그럼 언제가 좋다는 말이냐? 금음날.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금음밤이 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금음날은 음기가 가장 강하여 귀신이 나온다는 날로 합궁은커녕 제사도 지내지 않는 흉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대감은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으하하, 내년이 드디어 미쳤구나. 감히 주상 전하께 저주받은 금음날. 밤을 권하다니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하지만 소리의 표정은 태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을 향해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라야 가장 밝은 해가 잉태되는 법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날은 속이 비어 있으나 어둠이 짙은 날은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럴싸한 궤변이었습니다. 사실 소리가 금음날을 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리는 아버지의 유품인 천문도를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금음날 밤, 달빛이 사라지는 그 시각을 틈타 최대감이 무시무시한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소리는 합궁을 핑계로 왕을 가장 안전한 침소에 머물게 하고 그 주변의 군사를 매복시키기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건 것입니다. 왕은 소리의 하얀 눈동자에서 기이한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소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좋다. 내 저 아이의 말을 따르겠다. 다가오는 금음날 밤 합궁을 치를 것이니 모두 물러가라. 최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어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편전을 나서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내년이 제 발로 무덤을 팠구나. 금음날 밤 합궁은커녕 전하의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드디어 운명의 금음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엔 달빛 한 점 없고 궁궐은 손을 뻗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했으나 그 정막 속에는 시퍼런 살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같은 시각 최대감은 자신의 저택 가장 높은 정자에 올라 궁궐 쪽을 내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진하게 우려낸 국화차가 들려 있었지요. 흐흐흐. 오늘 밤이다. 맹인 계집이 정해준 이 캄캄한 밤이야말로 내 세상을 여는 축제의 밤이 될 것이다. 최대감은 이미 궁궐 수비대장까지 매수해 둔 상태였습니다. 합궁을 위해 호위무사들이 물러나고 왕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 순간 자객들을 투입해 왕을 시해하고 병사빙스로 위장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정지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최대감은 찻잔을 비우며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가라. 가서 왕의 숨통을 끊어라.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자객들이 그림자처럼 궁담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왕의 침소인 강령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미미한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이불 속에는 두 사람의 형체가 누워있는 듯 불룩했지요. 자객의 우두머리가 눈짓을 하자 동시에 시퍼런 칼날이 이불 위를 덮쳤습니다. 푹, 퍽, 수십 번의 칼질이 이불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명도 피냄새도 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두머리가 이불을 확 걷어 젖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건 왕과 중전이 아니라 솜을 채워 넣은 백의 뭉치뿐이었습니다. 함정이다. 어서 피하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에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횃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와 담벼락 뒤에서 수백 명의 금군왕의 친위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적이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 맨 앞에는 바로 소리가 제왕의 별이라 지목했던 그 호위무사가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왕은 애초에 합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리의 조언대로 합궁을 미끼로 던져 역적들을 한 곳에 유인한 뒤 일망타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그 맹인 계집이 우리를 속였어. 자객들은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어 처참하게 도륙당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대감의 저택으로도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거사가 실패했습니다. 하인의 비명에 최대감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깨진 찻잔 파편과 함께 향긋한 국화차 향기가 정자에 퍼져나갔습니다. 최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고작 10살짜리 맹인에게 당하다니. 그때 정자 아래에서 횃불을 든 관군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소리쳤습니다. 역적 최익현은 나오라. 전하의 어명이시다. 최대감은 공포에 질려 난간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소리가 했던 소름 끼치는 예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진동하는 날. 대감마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실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발밑에는 깨진 국화차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자신은 저택에서 가장 높은 정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최대감은 헛것을 본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다 그만 난간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허공을 갈랐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하늘도 땅도 그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소리의 말 그대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영모는 진압되었고 조정의 썩은 뿌리는 모조리 뽑혀 나갔습니다. 왕은 편전으로 소리를 불렀습니다. 내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나라를 지켰다. 너는 진정 하늘이 내린 아이로다. 소원이 무엇이냐? 내 무엇이든 들어주마. 왕의 칭송에도 소리는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가리고 있던 하얀 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소리가 마침내 맑고 초롱초롱한 두 눈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왕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맹인이 아닙니다. 편전하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맹인 소녀가 지금은 그 누구보다 맑고 형형한 눈빛으로 왕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앞이 보인단 말이냐? 그럼 어찌하여 그동안 맹인 행세를 했단 말이냐? 소리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왕의 앞에 공손히 바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소리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짜 천문도티의 웬토였습니다. 전하, 저는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은 천문학자 서운관의 딸 연화이옵니다. 서운관, 그 당대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그 서운관 말이냐? 그렇습니다. 최대감은 아버지가 관측한 천문 기록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자
아버지를 독살하고 가문을 멸하였습니다. 저는 겨우 살아남아 눈을 감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진실을 말해도 힘없는 자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소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맺혀 있었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소리가 받친 천문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최대감이 조작한 기록과는 전혀 다른 진짜 하늘의 이치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그토록 왕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왕은 깊은 탄식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인이 어리석어 충신을 죽이고 간신에게 놀아났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었겠느냐. 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소리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내 너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너를 조선 최초의 여성 관상감 관리로 임명하겠다. 그러니 이제 그만 궁에 머물며 내 곁을 지켜다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천민으로 전락했던 소녀가 일약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였지요. 하지만 소리는 정중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을 뺐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저는 관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소원은 오직 아버님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허면 어디로 가려느냐? 다시 다리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앞이 캄캄하여 길을 잃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소리는 왕에게 큰 절을 올리고 미련 없이 궁궐을 나섰습니다. 왕은 멀어지는 소리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고 곁에 서 있던 호위무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저 아이가 진정한 이 나라의 스승이다. 너 또한 저 아이의 말을 명심하여 훗날 성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소리가 제왕의 별이라 했던 그 호위무사는 훗날 왕의 양자로 입적되어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끄는 훌륭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계천 광통교 다리 밑 그곳에는 더 이상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맹인 소녀는 없었습니다. 대신 단정하게 머리를 따은 처녀 도사가 앉아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상담을 해주고 있었지요. 누군가 제 팔자가 왜 이리 사납습니까? 하고 한탄하면 소리는 맑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곤 했답니다. 어르신 사주팔자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일 뿐이에요.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고 비가 오면 잠시 쉬어가면 그만입니다. 길을 만드는 건 바로 어르신의 두 발이니까요. 왕의 목숨을 구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으나 권력을 탐하지 않고 백성 곁으로 돌아간 천재 소녀 소리.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청계천 물길을 따라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